네, 오늘부터 몇 주간 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좀 사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좀 이렇게 시작이니까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메뚜기 세계관을 버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서 답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만 보면 약간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책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프리젠싱 연구소를 설립한 오토 샤머 박사와 카트린 가우퍼 박사가 쓴 책으로서 사실은 이 책이 사회학 그리고 경영학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론에서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문제점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세 가지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생태적 격차, 두 번째는 사회적 격차,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신적, 문화적 격차입니다. 자, 먼저 생태적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구 자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구가 우리의 소비 수요에 맞춰 재생해낼 수 있는 자원보다 우리가 무려 50%나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40년간 지구상에서 3분의 1의 농지가 사라졌고 지하 수면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의 세계는 식량 폭동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식량의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2배로 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격차가 있는데요, 사회적 격차예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달러, 하루에 2,000원 혹은 3,000원을 가지고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2달러 가지고 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 25억 명이래요. 25억 명.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의 가난을 구제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절대 빈곤층인 25억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 간에 혹은 사회 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위 90%의 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가 90%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적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격차가 뭐냐면 정신적, 문화적 격차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생태적 격차는요, 자신과 자연과의 괴리가 원인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사회적 격차는 자신과 타인과의 괴리가 원인이 된다면, 이 세 번째 격차인 정신적, 문화적 격차는요,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괴리가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문화적 격차는 현재의 자기, 지금 현재의 자기와 자신의 큰 가능성을 뜻하는
다가오는 미래의 자신과의 괴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격차 때문에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요, 무기력이 팽배되어 있고 우울증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해에 전 세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자살로 떠난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많대요. 이게 2000년의 이야기예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25년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태적, 사회적, 정신문화적 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험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의 학자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현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에고 중심에서 에코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 시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사람들이 에고 중심에서 에코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중심, 즉 나 개인의 행복에만 신경을 쓰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에고 중심이라는 건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염두에 두는 전체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체 중심의 사고를 그들은 에코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코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ECO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환경, 그다음에 생태를 강조하는 데서 이 단어가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에코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아십니까? 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헬라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오이코스에서 온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헬라어 오이코스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집안, 가족 전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도요, 어디서 왔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집안 전체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도 자아 중심의 경제에서 전체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계 인구의 1%가 세계 부의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세상이 소득의 불균형, 부의 엄청난 괴리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20세기에 인류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20세기에 일어난 사상 가운데 무서운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불평등, 소득과 부의 불균형. 그래서 사람들이 레볼루션,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혹은 22세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고의 전환,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 사고 방식의 전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월드 뷰라고 말합니다. 월드 뷰. 직역하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것이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6년도에 아주 재밌는 토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미수다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토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날 그 토크 주제가 각 나라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패널 가운데 말레이시아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라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한 사람이 남자였다면 그렇지,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하고 웃어넘길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일부 다처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문화가 세계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악령 청소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케냐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나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딸에게 남편이나 혹은 부모의 악령이 그들의 어깨 위에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악령을 청소하고 와야 돼요. 혹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악령을 청소하고 와야만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악령을 퇴치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사는 그 마을에 저주가 임해서 농사가 흉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악령을 청소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집단적으로 때리거나 혹은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악령을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말마다 악령을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무당처럼, 샤먼처럼 마을마다 그 악령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악령 청소부에게서와 악령을 청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남편을 잃은 아내 혹은 부모를 잃은 딸 아이가
악령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입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악령 청소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여러 명의 여인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소위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퍼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바뀌긴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케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문화들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 남의 국가들에게 이와 유사한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5년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전 세계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이 310만 명이었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죽은 사람이 31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40만 명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 악령 청소부라고 하는 문화가 에이즈를 빠르게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에 따라 나라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달라지고 내가 있는 교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명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죠.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한 명씩 세워서 12명이 선정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정탐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요, 정탐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아요. 정탐자들의 보고는 정확하게 2대 10으로 나눕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를 보실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과장하여 말을 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어.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12명의 정탐자들 가운데 10명의 반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과장되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얘기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고 아침에 일어나 하는 말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과 다른 의견을 가진 2명의 정탐자들이 있었어요. 소수 의견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개역 한급한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가면 죽는다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영학 이론 가운데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법칙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2대8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20%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80%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 이론의 팔레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도자된 사람들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그 중에 2명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면 나머지 10명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80%의 지도자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80%의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요즘엔 이런 내용요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 대학에서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사람의 수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연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렸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5년을 더 살더라. 평균이에요. 평균 7년 6개월 이상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내놨어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그들보다 50%가 낫더라.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50%가 낫더라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팀들이 내놨어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에도 잘 안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감기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요, 긍정적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했더니요, 긍정적인 사람이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사람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창의성이 발휘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밤새 얘기해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용 여러분 모르십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쉽게 다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도 많이 읽어도 이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읽고 배우셔서 바꿔지셨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문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성품은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문화에서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난데 나의 일부가 쉽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돼요. 내 안에 내재된 메뚜기 세계관, 내 안에 내재된 메뚜기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내가 조금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문제가 조금 덜 생겨요. 얼마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요? 아내하고 얘기를 안 는대요. 아내하고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제가 뭐만 얘기하면 언제나 노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언제나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언제나 반대하니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집안에 들어가도 대화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요. 잘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캠핑 갑시다. 제가 같이 캠핑 가서 밤새 얘기하고 좀 풉시다.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요,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사야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긍정의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해도요, 여전히 세상은 2대8의 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도 나를 만드신 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할 때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뚜기 세계관과 메뚜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